민주당의 선대위 기구들을 보면요. 다 모든 걸 심판하자 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민생경제특위,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특위, 격차 해소 특위 등 모두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는 점, 그 차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난 2년간에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주인의 지엄함을 보이지 못하면 머슴이 종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파란불꽃 선거대책위원회에 돛을 올립니다. 오늘 파란불꽃 선대위 출범으로 조국혁신당은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를 마쳤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향해 4월 10일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격전지가 과연 어디가 될지 궁금한데요. 제가 두 분께 미리 좀 말씀을 드렸죠. 앞에 판넬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디를 보셨어요? 한강벨트입니다. 역시 이제 대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패배했던 이 한강벨트에서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수도권 성적표와 직결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지역도 이곳에 판세하는 것 상당히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강벨트를 비롯해서 서울의 48곳 지역구 중에서 20곳 이상을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냐 아니면 지난번 총선과 마찬가지로 한강벨트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석관하는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 또 총선 이후의 정치권 지형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입니다. 홍 소장님은 최대 격전지 어디를 보셨어요? 저는 이제 충청과 낙동강 벨트로 봅니다. 네. 배 소장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비관적인 관점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관점인데 여기가 마지노선이면서 충청 지역의 경우는 지금 수도권이 광역화되면서 그 지역의 젊은층들이 수도권 젊은층이 많이 유입이 돼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격전지화 되어버렸다는 거고 다음 PK 지역은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체성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예상치 않는 격전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중 각각 10곳씩만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 수도권 민심 향배는 어떤가요? 대체로 이제 민주당이 좀 앞서가고 국민의힘이 쫓아가는 판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정당 내에서의 예측 결과도 민주당은 좀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판세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서울이 좀 꺼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국 경민, 서울은 그래도 국민의힘, 인천과 경기도는 민주당이 좀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좀 국민의힘이 밀리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발 악재, 이른바 이황물의가 되겠죠.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그리고 물가, 그다음에 의대 정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면서 수도권의 영향력, 수도권 경쟁력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 컨벤션 효과가 다시 한 번 더 작동이 되느냐. 선거 초반에 1, 2월에 작동됐던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소장님, 넥스트 리서치가 매일경제 저희 MBN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승부처 4곳 모두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총선 때까지 이 흐름이 이어갑니까? 아니면 몇 번 더 출렁일 것으로 보세요? 제가 본 데는 몇 번 더 출렁일 겁니다. 네. 출렁인데 이제 그 진폭이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면서 출렁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정기조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네. 과거의 경우는 선거판으로 가면은 보수, 진보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 중도층이 이렇게 흡수돼가는 조짐을 보였는데 지난주 우리 조사에서 보면은 중도층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늘어납니까? 이 중도층은 기본적으로 스윙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각 당 후보의 그 정치적 또는 정책적 그 발표에 따라서 지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몇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배 수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네. 지지율이 지난주 서울 지역에서 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주에는 15%포인트 하락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표심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회복되는 상태로 봐야 되겠죠. 네. 이황물의, 이종섭, 황상무, 물가 그리고 의대 정원 이것이 이제 부담이 됐던 것이 근데 좀 수습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 병원 관계자들과 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습 국면에서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45%까지 치솟았던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이 다시 30%로 꼬꾸라졌다가 39%로 회복이 됐고요. 반면에 민주당이 그렇다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24였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파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31로 올라갔다가 다시 26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격동이 되는데 앞서 홍영식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투표일까지 포함해서 6번 정도의 변곡점이 더 있습니다. 내일 의대 정원 그리고 28일 공식 선거운동 4월 4일 바로 이제 사전투표가 있는 주의 첫째 날 그리고 6일 사전투표일 그리고 8일 투표를 앞두고 있는 월요일 그리고 10일 투표일까지 6번의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더 많이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홍 수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제 배 수장님 당 지지율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 대결 구도를 보면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민주당 우위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거죠. 지난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지역인데 네. 이번에도 그런 민주당 우위가 그대로 나타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중산층화되는 조짐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시간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그 큰 흐름은 뭐 좀 미미했다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지난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보건대로 서울에서는 아직 국힘이 좀 더 국힘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우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종로를 보면요. 갤럽과 넥스트 리서치 조사인데 곽상원 민주당 후보가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앞섭니다. 종로 지역은 여전히 좀 상징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뭐 상징성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역시 그대로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라는 곳이 옛날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지역적 특성도 가보면은 재개발이 되고 해서 중도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요즘 좀 더 유입되어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봐서 서울의 평균 표심에도 좀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과거부터 거기가 정치 1번지라고들 했기 때문에 각 당에서 그 지역에만큼은 상당히 대표 주자급 상징적인 인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역과는 달리 양당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그 공천 포석이 있다 보니 좀 더 큰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이 종로에서의 그 선거 결과는 다른 지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종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리면 방금 전에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MBN 그 매일경제 결과를 좀 보여주시죠. 이 결과를 보시면 이 지역은 팽팽한데
각상원 후보가 더 앞서는 이유는 바로 최재형 후보의 표를 금태섭 후보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네. 38%의 최재형, 6%의 금태섭 합하면 정확하게 각상원 후보 같은 44가 되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 지역이 팽팽한데 팽팽한 이유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지난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죠. 그러면 후보 인지도 면이 좀 경쟁력이 국민의힘이 확보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네. 후보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른바 HALO, 할로 이펙트, 뒤에 병풍처럼 지지율을 떠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지역에서도 최근에 이른바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산되거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 뭐 영등포 갑이라든가 동작을 역시 관심 지역인데 배 주장님, 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지역은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을 지역에서도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와 강청희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꽃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네. 이 지역은 국민의힘 절대 강세 강세 지역이 지역이죠. 아닌가요? 근데 하지만 네. 강남에서 이전에 민주당의 전현희 또 의원이 전 의원이죠. 또 당선 당선이 멤버가 있죠. 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가만히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인지도 면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그다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의 조사만 가지고 마치 절대적으로 해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 화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보면 여전히 20.5%니까 강남 지역에서 오히려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이 강남 지역은 뭐냐면 국민의힘의 대표자가 누구냐 이걸 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겠죠. 근데 네. 한 위원장이 공천은 뭐 조용한 공천 시스템 공천에서 주목을 또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국면으로 빠른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실과의 아까 말씀드린 이황물의 이 상황으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강남 지역 이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홍영식 소장님,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도 관심이 쏠립니다. 넥스트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남 분당갑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어떤 지역구 현안이 있을까요? 여기는 성남이어도 조금 성격이 다르죠. 네. 서울로 따지면은 강남. 그렇죠.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지역 현안은 오히려 지역 현안보다도 전국 현안, 전국 구도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양당 당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출전시킨 후보들이 전국 이 구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중량급 후보들을 배치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에 되고 현안보다도 앞으로의 구도, 전국 구도에 되고 두 후보가 어떻게 공방을 펼쳐나가느냐 이것이 더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장님, 인천 계양의뢰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지난주 조사를 보면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에서 17%포인트까지 차이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들쭉날쭉한 조사 결과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자, 먼저 이런 현상의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투표율의 차이가 선거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 대체로 이 지역은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이재명 대표의 상징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체적으로 앞서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를 보면 어떤 조사는 뭐 한 자릿수, 어떤 조사는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고 조사 시점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가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 조사들은 투표율, 실제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전혀 네. 반영되지 않거나 추정되거나 또 그런 예측의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투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네. 만큼 투표율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느냐. 과연 투표하러 가지 않기로 했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던 무당층들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는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네, 몇 곳 좀 더 살펴보는데 좀 짧게 하고 가보겠습니다. 홍 소장님, 아까 낙동강 벨트의 중요성 강조하셨잖아요. 여야 접점을 보이고 있는
접전을 벌이는 지역들이 많은데 지난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이 5석을 가져가긴 했었는데요. 오는 10일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전체 의석수를 분석할 때 254석을 다 분석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서울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난 선거만큼 국민의힘이 이제 의석을 확보하느냐, 다음 PK 지역에서 이 민주당이 지난 선거만큼 갖고 가느냐 이거로 보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낙동강 벨트 쪽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관점에서 좀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낙동강 벨트 외에 이 부산 시내 그 안정 지역조차도 한두 석이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상 기류입니까? 저기 그 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되는 지역, 네. 김희정 후보가 있는 진보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거기는 저기 단일화된 진보당 후보가 앞선 거로 나와요. 연제구. 네. 거기는 낙동강 별도로 분류가 안 되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이 참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 선거보다 더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배 주장님, 경남 네. 양산 을 지역은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김두관 민주당 후보 초접전 양상 보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 지역은 부산도 그렇지만 경남도 울산도 낙동강 벨트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은 정당 지지율에 앞서가고 있는 국민의힘이지만 이 지역의 낙동강 벨트의 현역, 민주당 현역 말 그대로 험지에서 이미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후보 경쟁력이 막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차이 날 정도로 높으면은 상당히 또 흔들리지 않겠냐. 실제 또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흔들렸거든요. 그렇지만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 것이 바로 조국 효과입니다. 네. 빠져나가는 이 지지층들을 마치 방파제처럼 방조제처럼 막아준 것이 이제 일종의 조국 효과이기 때문에 PK 지역에서 또 하나 떠오른 변수가 이 조국 효과를 국민의 힘이 또는 비례투표 정당에서 국민의 미래가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큰 이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과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순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부산을 간다고 해서 민심을 잡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지역 공략 방법이 뭔가 지역민들이 다시 지난번에 엑스포 유치와 같이 한번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역 거점 공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수장님, 앞서 관심 지역으로 이제 낙동강 벨트와 충청을 꼽으셨잖아요. 근데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전주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급등으로 해석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갤럽 조사, 저희들 조사 1000명 조사를 하는데 1000명을 했을 때 충청권에서의 그 활동된 샘플 수는 100명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로 환산하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이 19% 포인트가 많기는 해도 실제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 거로 놓고 본다면은 이거를 증감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은 3월 둘째 주, 3월 셋째 주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을 합해서 나누어서 그 지역의 표심을 읽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충청권의 흐름은요? 뚜렷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그거로는 파악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배 수장님, 예.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조사 살펴보면요.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 박수현 민주당 후보 이게 세 번째 대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피 튀기는 대결, 리턴 매치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공주의 민심이 어떤지, 부여의 민심이 어떤지, 청양의 민심이 어떤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방금 전에 갤럽 조사에서도 충청권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충청권이 중도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더 표심의 변화가 더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 국민의힘의 충청권 지지율이 내려갔던 이유는 이황물의, 이종섭, 황상무, 물가 그리고 의대 정원 이런 부분이 뒤늦게 충청권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 또 하나는 네. 좀 충청권 소외론도 나와요. 왜 충청에 뭔가 좀 큰 굵직한 공약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과연 다음 주에 우리 시사스페셜에서 충청권 부분을 분석할 때 회복이 됐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주 부여 청양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팽팽한데
이 지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단 하나 변수처럼 떠오르는 것이 정진석 후보의 육선하게 될 경우에 국회의장. 그는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했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변수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 수사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5명 중에 1명꼴로 지지 후보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 흐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정도 되면 표심이 거의 다 굳어져 가야 되는데 20%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 20% 또는 그 이상의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보수 진보로서의 자기 정체성보다도 중도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선거, 과거 선거하고 좀 다른 패턴입니다. 네. 선거층 즉 스윙 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이슈 현안 중에 네. 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문제, 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안이 당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 지지율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떤 총선까지도 이슈가 갈까요?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 이것이 총선에 결정적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일까지 6번의 변곡점, 분수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전 선거들과 비교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일단 이 부분이 그런 이유는 이황 무르인데 이황은 수습 또는 수습되는 국면입니다. 이종섭, 황상무 사이 수리가 됐고 이종섭 전 장관은 일단 귀국을 했고 물인데 물가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의대 정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좋을 리는 없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의힘이 기세를 펼쳐가던 국면 자체가 꺾였던 것, 살짝 주춤해졌던 것도 바로 이런 논란들이 유발되면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 소장님, 대구 경북 지역 그 민심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 이런 그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 민심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묘한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 뭐 황상무 이종섭 논란은 이거는 서울의 중도층의 아젠다입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에 지금 이 민심에 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도태우 이 후보를 후보에서 배제를 시켰던 그리고 다른 후보를 이제 공천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만은 이 친박 성향의 후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누구가면은 유영아 변호사 외에 이 도태우 변호사예요. 도태 변호사도 변론을 했잖아요. 예, 변론이고 다음에 그 북구 갑 동구을 군위 지역 거기도 보면은 친박 후보들이 경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도 다 경선을 취소하고 전략 공천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박 진영의 친성향의 의원들이 후보들이 이 공천에서 한 3명 정도가 배제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연 한동훈 후보가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이요? 네. 이 만난다고 해서 그런 어떤 대구 경북의 어떤 그런 영향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습니다. 배 수장님, 예. 조국 혁신당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비례대표 과연 몇 석을 가져갈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 뭐 총선 최대 돌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비례투표 정당 의향의 이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화면으로 보는 조사 결과에서도 갤럽에서 22%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정말 돌풍의 돌풍이거든요.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비례투표 정당에서 지금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경우에는 국민의 미래까지도 위협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10명 이상의 이 제테로라면 후보자 당선이 가능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반윤, 반명 최대 수의 정치 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수장님, 그 조국 혁신당의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여야 모두 견제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참 민주당으로서는 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당 지지를 열는데 좀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니까 정당 지지를 해야 되고 민주당 지지할 자들이 그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지지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낮게 나오는 이런 구도가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선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그 낙관론을 좀 더 키운 부분도 있고 반면 민주당에서 놓고 본다면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어떤 그 교차 분석 수준이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교차 분석 정도 이상으로 호남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그 바람을 불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에 짧게 제가 단답형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로서 제1당은 어디가 유리하고 또 과반 이상 정당이 나올 수 있을지 배 소장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과반 이상은 쉽지는 않을 거고 지금 현재의 지지율상으로 또 지역구 여론조사로 보면은 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판세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홍 소장님은요? 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할 거로 봅니다. 단독으로. 단독 과반 이상이 네. 가능할 것이다. 예.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받을 투표용지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총 38개 정당이 비례 후보를 등록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에 달하면서 역대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반면 지역구 경쟁률은 2.8대 1로 집계되면서 39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를 받게 됐습니다. 길이만 51.7cm.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면서 35개 정당이 참여했던 지난 21대 총선 투표용지보다 3.6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분류기가 처리할 수 있는 길이를 넘기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50cm, 60cm 되는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선 총 254개 지역구에 699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경쟁률은 2.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1985년 치러진 12대 총선 2.4대 1 경쟁률 이후 39년 만에 최저 경쟁률입니다.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많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으로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순이었습니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선거구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민주당 곽상원 후보,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7명이 등록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가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성별은 85.8%가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56.8세로 21대 총선보다 2살 더 높아졌습니다. 전국 최연소 후보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28살 우서영 민주당 후보, 최고령 후보는 경북 경주에 출마한 85살 김일윤 무소속 후보입니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27억 7,704만 원으로 LED 조명업체 대표인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가 1,446억 6,768만 원의 재산을 등록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치고 최고 자산가로 꼽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